어머님, 이제 그만 나가세요. 여기 반지하 원룸 계약서예요. 남편 장례를 치른 지 겨우 하루 만에 며느리가 내민 건 냉혹한 통보였습니다. 70대 노인이 혼자 어떻게 살라고.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겨온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과연 누가 진짜 이 집의 주인일까요? 며느리가 알게 된 충격적인 반전,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희는 거실로 나와 한쪽 벽에 쌓여 있는 비닐 포장된 박스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불과 하루 만에 자신의 살림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니요. 손으로 하나씩 만져보니 속옷, 이불, 화장품이 대충 구겨져 들어가 있었어요. 냉장고 옆 테이블 위에는 서윤이 프린트해둔 계약서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반지하 원룸 월세 50만 원, 보증금 300만 원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영희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계약 예정일이 오늘 날짜로 되어 있더군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서윤이 부엌에서 나와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리 차가운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평소와 다름없지만 눈빛만은 딱딱했어요. 영희는 냉장고에 붙어 있는 종이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방문 일정 마이너스 오늘 오후 2시, 거실 구조 변경 도면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심지어 벽지 색깔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이게 뭐야? 영희가 종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방을 하준이 공부방으로 바꾸려고 해요. 이제 중학생인데 혼자 공부할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서윤이 식탁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일처럼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한 달 전부터요. 아버님 병세가 안 좋아지셨을 때부터 준비했어요. 서윤의 대답에 영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미 자신을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때 상훈이 양복을 입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짐이 현관 앞에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구두끈을 매는 손놀림만 계속했습니다. 아침은? 상훈이 시계를 보며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차에서 드세요. 오늘 인테리어 업체 사람들 와야 해서 일찍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윤이 도시락 하나를 건네며 말했어요. 상훈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나갔어요. 상훈아. 영희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미 문은 닫힌 후였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 아래 숨겨둔 금속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 몰래 하나씩 모아온 것들이었어요. 무거운 금속 뚜껑을 열자 40년 동안 모은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토지 매입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료 입금 내역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1985년 경기도 화성 토지 매입 800만 원, 2003년 서울 강서구 상가 취득 1억 2천만 원. 영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각 서류마다 붙어 있는 손글씨 메모에는 매입 이유와 향후 계획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 땅 근처에 지하철 들어선다는 소문, 상가 1층 임대료 꾸준히 오르고 있음 같은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서류함 한쪽에는 신문 스크랩과 개발 계획 자료들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어요. 20년, 30년 전 기사들을 모아둔 것들이었죠. 영희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모든 투자가 성공했고 지금도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 자료들을 작은 파일에 따로 정리해 검은색 가방에 넣었습니다.
밖에서 트럭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이삿짐 차 왔어요. 서윤이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서윤이 박스들을 하나씩 기사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무거운 박스를 들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저기 반지하 주소 알려드렸으니까 거기로 가시면 돼요. 계단이 좁으니까 조심해서 옮기세요. 서윤이 기사에게 종이를 건네며 말했어요. 영희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리치고 따져봐야 달라질 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조용히 나가는 게 나중을 위해 유리하다고 판단했어요. 택시 불렀어요. 타세요. 서윤이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노란 택시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희는 가방을 꽉 쥐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기사가 서윤에게서 받은 주소지를 확인하려는 순간 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로 가주세요. 영희가 자신의 수첩에서 다른 주소를 찾아 보여줬어요. 방향이 완전 반대인데요? 상관없어요. 저기로 가주세요. 기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서윤이 알려준 반지하 방향과 정반대인 고속도로로 향했어요. 1시간 후 택시는 깔끔한 주상복합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영희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경비실을 찾았어요. 출입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봤습니다. 몇 년 전부터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거주 기록은 공란이었어요. 영희가 오늘 날짜를 적어 넣었습니다. 12층 박영애 씨시네요. 오늘부터 거주하시는 거예요? 경비원이 친근하게 물어봤습니다. 네, 앞으로 여기서 살 예정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구도 미리 배치해 두었고 냉장고와 세탁기도 새 것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벽의 스위치들을 하나씩 눌러봤어요. 불이 켜지고 보일러가 돌아가고 가스레인지에 파란 불꽃이 올라왔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새로 산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초기 설정 안내가 나왔어요. 창문을 열자 멀리서 굴착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영희가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20년 전에 산 그 땅에서 지금 큰 물류센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임대료만으로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영희는 오피스텔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와 용건을 물어봤어요. 자산관리 상담을 받고 싶어요. 고객님 성함과 계좌번호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한 뒤 눈을 크게 떴습니다. VIP 상담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넓은 유리창이 있는 상담실에서 30대 여성 직원이 영희를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담당 매니저 김수진입니다. 오늘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들 정리를 좀 해보려고요. 영희가 검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김수진이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며 눈빛이 달라졌어요. 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투자 기록은 처음 봐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니까 한 40년 됐죠. 40년간 한 번도 손해본 투자가 없으시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김수진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감탄했습니다. 혹시 앞으로 방송이나 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연락드려도 될까요? 무슨 방송이요? 성공적인 장기 투자 사례로 경제 프로그램에서 관심을 가질 만해요. 물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고객님이 원하실 때만
진행하는 거예요. 영희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간단한 동의서만 작성해 주세요. 연락처 정도만 제한적으로 공유하는 내용이에요. 김수진이 종이 한 장을 건네며 설명했어요. 영희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본 후 서명했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영희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화성시 물류센터 건설, 강서구 도로 확장 계획을 차례로 검색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라고 나오네. 영희가 화면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자신이 20년 전에 산 상가 앞으로 4차선 도로가 새로 생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동인구가 2배는 늘겠어. 노트에 도로 개통 후 임대료 인상 가능이라고 적어뒀어요. 그 시각 아파트에서는 서윤이 시어머니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옷장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고 이불장 구석구석을 확인했어요. 금반지라도 하나 남겨뒀을 텐데. 서윤이 투덜거리며 서랍을 뒤졌지만 나오는 건 오래된 화장품과 낡은 옷가지 뿐이었습니다.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건 하나도 찾을 수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네. 그럼 돈은 어디다 숨겨뒀지? 서윤은 침대 밑까지 뒤져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왔어. 하준이 학교 가방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하준이 거실을 둘러보며 물어봤어요. 새 집으로 이사 가셨어. 어디로? 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셨어? 하준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사시고 싶다고 하셔서 가끔 놀러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서윤이 대충 얼버무리며 말했어요. 하준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 빈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오래된 손가방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늘 소중히 간직하던 검은 가방이었는데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할머니가 새 폰 사신다고 하셨어. 번호 바뀌면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 서윤이 부엌으로 가며 말했어요. 하준은 혼자 할머니 방에 서서 어딘가 어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김수진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 맞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장도연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 자산 정리하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미리 준비하고 싶어서요. 영희가 또다시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장도연이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하셨네요. 그런데 갑자기 왜 변호사를 찾으신 거예요? 가족한테 쫓겨났거든요. 영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장도연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자산 규모에 비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게 이상하긴 하네요. 혹시 누군가 할머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럼 미리 대비해야겠네요. 일단 모든 거래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두세요. 통장 비밀번호도 바꾸시고요. 장도연이 메모지에 체크리스트를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성년후견인 신청 같은 걸 시도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영희는 집으로 돌아와 즉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모든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중 인증까지 설정했어요. 임대료가 들어오는 계좌는 아예 다른 은행으로 옮겼습니다. 금고도 하나 사야겠네. 영희가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했어요. 다음 날 배송된 작은 금고를 옷장 깊숙한 곳에 설치했습니다. 토지 등기부 원본과 옛날 현장 사진들을 넣었어요. 20년 전 허허벌판이었던 땅이 지금은 큰 건물들로 가득한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것도 해야지. 영희가 서류들을 스캔해서 컴퓨터에 저장했어요.
비밀번호까지 걸어서 클라우드에 올려뒀습니다. 밤이 되자 영희는 오늘 하루 정리한 것들을 노트에 적어봤어요. 은행 상담 완료, 변호사 상담 완료, 계좌 보안 강화, 중요 서류 이중 보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영희가 노트를 덮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매일매일 기록을 남겨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영희는 장도연과 함께 온 한 남성을 오피스텔로 맞아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설조사 전문가 오태식입니다. 50대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꽤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조사를 해두시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영희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오태식이 노트북을 꺼내며 물어봤어요. 영희는 서윤이 준 반지하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일정표, 이삿짐 기사 연락처까지 모든 서류를 테이블에 펼쳐놓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계약서 날짜가 아버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에요. 장도연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연락도 장례식 전날에 이미 끝나 있었고요. 완전히 계획적이네요. 며느리분이 누구랑 상의해서 이런 준비를 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오태식이 계약서의 부동산 중개업체 도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통신사의 발신수신 기록 요청해 보겠어요. 누구랑 통화했는지 알면 전체 그림이 보일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법적 절차를 밟으면 가능해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요. 며칠 뒤 오태식이 다시 찾아왔을 때는 얼굴이 심각했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복잡해요. A4 용지 여러 장을 테이블에 펼쳐놓았습니다. 며느리분이 친정 오빠하고 브로커 2명이랑 총 14번 통화했어요. 그 중에 5번은 할머님이 나가시기 바로 직전에 했고요. 브로커요? 영희가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네, 고령자 자산관리 전문 브로커예요. 주로 성년후견인 신청이나 자산 이전 업무를 해주는 사람들이죠. 장도연이 서류를 보며 입을 다물었어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오태식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분 SNS 비공개 계정인데 여기 보세요. 화면에는 빚 10억 어떻게 해결하지, 자산 이전 상담 예약 완료 같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시집살이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네요. 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머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성년후견인을 신청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장도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그럼 제 재산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래서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할머님의 정신 능력과 자산 관리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필요해요. 오태식이 덧붙였습니다. 그때 영희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 김수진 매니저님. 할머님, 혹시 방송 인터뷰 관심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제작팀에서 연락 왔는데 만나보실래요?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될까요? 영희가 장도연을 쳐다보며 물어봤어요. 아주 좋은 기회예요. 할머님이 정상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계신다는 걸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장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만나보겠어요. 사흘 후 영희는 방송국 근처 카페에서 PD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KBC 경제 다큐멘터리 팀 김정훈 PD입니다. 30대 후반의 깔끔한 남성이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어요. 할머님 투자 이야기 정말 흥미로워요. 40년간 한 번도 손해 안 보신 게 맞나요? 네, 운이 좋았죠. 운이 아니라 실력인 것 같은데요.
혹시 촬영할 때 실제 투자 기록이나 현장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다 가지고 있어요. PD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감정평가사도 같이 데려가서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것도 괜찮으실까요? 좋아요. 확실하게 하는 게 나으니까요. 그날 저녁 서유는 친정 오빠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오빠, 큰일 났어. 시어머니가 방송 나온다는 거야. 방송? 무슨 방송? 투자 성공 사례로 경제 프로그램에 나온대. 그럼 우리 계획이 다 틀어져. 진짜 큰일이네. 어머니 어디 사는지라도 알아야 하는데.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봤는데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줘. 서윤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브로커한테 연락해봐. 전문가니까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밤 늦게 서윤은 브로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브로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치 파악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 남자가 영희의 오피스텔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CCTV 위치를 확인하고 건물 출입구를 살펴보고 지하 주차장까지 둘러봤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오태식이 미리 배치해둔 협력자였습니다. 오태식 선생님, 수상한 사람이 건물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세요. 그날 저녁 오태식이 영희에게 전화했어요. 할머님, 위험해질 것 같아요. 오늘 누군가 건물 주변을 정찰하고 다녔어요. 정찰이요? 네, CCTV 사각지대까지 확인하고 갔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출입할 때 더 조심하시고 외출 경로도 매번 바꾸세요. 그리고 경비실에도 얘기해서 출입 기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하라고 하세요. 알겠어요. 영희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아 보이는 밤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어딘가에 자신을 노리는 사람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영희가 커튼을 닫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방송 촬영 당일 영희는 은행 건물 안에 있는 넓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김수진 매니저와 김정훈 PD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님, 오늘 편하게 생각하시고 평소처럼 말씀해 주시면 돼요. PD가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할머님 투자 이야기만 들려주시면 돼요. 테이블 위에는 영희가 가져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40년간의 투자 기록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언제부터 투자를 시작하셨나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니까 1983년부터예요. 친정아버지가 주신 돈 500만 원으로 시작했죠. 어떤 기준으로 투자처를 정하셨어요? 신문을 매일 봤어요. 정부에서 어디에 도로 낸다, 지하철 건설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 근처 땅을 사러 다녔죠. 영희가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PD가 중간에 손을 들었어요. 잠깐 감정평가사 선생님 오시면 같이 확인해 보시죠. 10분 후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이민수입니다. 선생님, 이 서류들 한번 봐주세요. 실제 가치랑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PD가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민수가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화성 토지는 현재 평당 300만 원 정도고 강서구 상가는 시세 20억 정도 되네요. 기록상 매입 가격과 현재 가치를 비교하면 한참을 계산하던 이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대략 300억 정도 되겠네요. 정말 대단한 투자 성과입니다. PD와 카메라맨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300억이요? 정말 확실한가요? 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그 정도는 돼요. 촬영이 끝난 후 PD가 영희에게 말했어요. 정말 좋은 내용이었어요. 편집해서 다음 주에 방송 나갈 예정이고 혹시 추가 인터뷰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이 방송이 경제 교육용이잖아요. 할머님 개인 홍보가 아니라 일반인들한테 도움되는 내용으로 만들 거예요. PD가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야죠. 전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피스텔로 돌아온 영희는 노트를 펼쳤어요. 방송 촬영 완료 마이너스 투자 과정 설명, 감정평가사 확인 받음, 대략적인 자산 규모 공개됨이라고 적었습니다. 방송 나가고 나면 반응이 있을 텐데 영희가 혼잣말을 하며 별도 파일을 만들었어요. 자신의 일상 스케줄, 건강 상태, 외출 경로를 정리해서 적어뒀습니다. 장 변호사님한테 보내드려야지. 파일을 스캔해서 이메일로 전송했어요. 그 무렵 상훈의 직장에서는 정기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노인 학대 예방 교육입니다. 강사가 화면을 틀며 말했어요. 스크린에 살해 영상이 나왔습니다. 70대 어머니를 원룸으로 내보낸 며느리, 고령자 재산을 노린 가족들, 성년후견 제도를 악용한 사례 같은 내용이었어요. 상우는 화면을 보면서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거 우리 집 상황이랑 비슷한데? 옆 동료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요즘 이런 일이 많다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상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상 속 사례가 자신의 집에서 벌어진 일과 거의 똑같았거든요. 설마 우리 집도? 상훈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서유는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차를 몰고 나와 시어머니가 사는 오피스텔 근처까지 왔습니다. 여기 어디쯤 사신다고 했는데 서윤이 건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오피스텔 주변을 돌아다니며 CCTV를 확인하고 출입구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서윤은 브로커가 보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싶었지만 자신과 연관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만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서윤이 한숨을 쉬며 차를 돌렸어요. 다음 날 오태식이 장도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중요한 영상을 확보했어요. 노트북을 켜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어젯밤에 찍힌 건데 며느리하고 브로커가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화면에는 서윤과 한 남자가 오피스텔 앞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구경 온 게 아니라 사전 답사를 한 거죠. 오태식이 영상을 정지시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증거로 보관해야겠네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장도연이 USB에 파일을 저장했어요. 할머님한테 연락해서 더 조심하라고 해야겠어요. 이제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외출할 때 누군가 같이 다니는 게 좋겠어요. 근데 할머님이 그걸 원할까요? 평생 혼자 다니던 분인데. 그날 오후 영희는 장도연의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님, 위험해질 것 같아요. 외출할 때 조심하세요.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평소랑 다르게 행동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눈치채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안전이 우선이죠. 전 평소대로 시장도 가고 병원도 갈 거예요. 대신 주변을 더 자세히 살피겠어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이게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제 목숨이 걸린 문제구나. 할머님, 정말 조심하세요. 걱정 마세요.
전 40년 동안 혼자 이 모든 걸 해낸 사람이에요. 밤 9시 영희는 오피스텔 거실 책상에 앉아 노트북과 투자 일지를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TV 화면에는 KBC 스페셜 마이너스 평범한 할머니의 300억 투자 비결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시작됐네. 영희가 일지 첫 장을 넘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화면에 자신의 모습이 나오자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1983년 친정아버지가 주신 5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TV 속 영희의 목소리와 함께 옛날 계약서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영희는 실제 서류와 비교해가며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했어요. 다 맞네. PD님이 꼼꼼하게 편집하셨어. 화면이 바뀌더니 감정평가사가 나왔습니다. 이분의 투자 기록을 보면 정말 체계적입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았고 현재 추정 자산 가치는 약 300억 원 정도로 봅니다. 그 순간 20년 전 허허벌판이었던 땅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굴착기 소리와 함께 올라가는 물류센터 건설 현장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아파트에서는 하준이 거실 바닥에 엎드려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TV에서 나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다. 하준이 소리치며 TV를 가리켰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가 TV에 나와요. 서윤이 부엌에서 뛰어나와 화면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인터뷰하는 모습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300억이라고? 서윤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찍으며 화면에 나오는 숫자들을 확인했어요. 당신, 이거 봐. 서윤이 상훈을 불렀지만 상훈은 회사 회식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 혼자서 이런 일을 다 하셨다니. 하준이 감탄하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방송 후반부에는 장도연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의 자산관리 능력은 전문가 수준입니다. 판단력이 매우 명확하고 기록 관리도 완벽해요. 일반적으로 고령자분들께서 이 정도 수준의 관리를 하기는 어려운데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화면 하단에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40년간의 은밀한 투자라는 자막이 흘러갔어요. 영희는 그 문구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은밀하긴. 그냥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거지. 방송이 끝나자마자 영희의 휴대폰에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김수진 매니저, 장도연, 오태식, 심지어 오래전 친구들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벌써 기사가 몇 개 올라와 있었어요. 70대 할머니의 놀라운 투자 성공기, 300억 자산가의 비밀스런 40년 같은 제목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한 기사에는 토지 위치를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도하면서 이 지역 부동산 가치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까지 실렸어요. 서윤은 방송을 다시 재생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00억이면 우리 빚이야 한순간에 해결되는데. 급히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큰일 났어. TV 봤어? 봤어. 완전히 망했네. 어떻게 해? 이제 성년후견인 신청도 어려워졌어. 브로커한테 연락해서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겠어. 서윤이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몇 번 시도한 끝에 겨우 연결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완전히 틀어졌네요. 이미 언론에 다 알려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글쎄요. 일단 저는 손을 떼는 게 좋겠어요. 너무 위험해졌어요. 브로커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상우는 회식에서 돌아와
집 앞에 주차하려다 이웃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걸 느꼈어요. 상훈 씨, 어머님이 TV에 나오셨던데요? 대단하시네요. 300억이라니. 상훈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서윤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어머니 TV 나왔다는데? 당신 어머니가 300억짜리 부자였어. 40년간 혼자 투자해서 이런 돈을 모았다고. 서윤이 휴대폰 영상을 보여줬어요. 상우는 화면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반지하 원룸으로 보낸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상훈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췄습니다. 그날 밤 상훈은 잠들지 못하고 노트에 지금까지의 일들을 정리했어요. 서윤이 준비한 계약서, 인테리어 일정, 어머니를 무시한 자신의 태도까지 차례대로 적어봤습니다. 이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상훈은 장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김상훈입니다. 박영희 할머님 아들이에요. 아, 상훈 씨. 방송 보셨어요? 네,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신 거면 다행이에요.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실까요? 며칠 뒤 서윤이 갑자기 영희의 오피스텔을 찾아왔습니다. 12층에 사시는 분한테 안내해 주세요. 서윤이 경비실에서 말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며느리예요. 박영희 할머님 며느리 서윤이에요. 죄송하지만 거주자분이 미리 연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내해 드릴 수 없어요. 보안 규정이 강화되었거든요. 경비원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방송 나간 후로 문의가 많아져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서윤은 할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영희는 그날 저녁 경비실에서 서윤이 왔다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시 노트에 기록했어요. 서윤 오피스텔 방문 시도 마이너스 경비실에서 거절당한 마이너스 시간 오후 2시 30분경. 장 변호사님한테도 알려드려야겠어. 영희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모든 게 기록이고 증거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후 영희는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오피스텔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전통시장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멀리서 오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미리 배치되어 영희의 동선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순간 한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인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영희는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보고 몸을 돌리려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어요. 으악! 영희의 비명소리와 함께 둔탁한 충돌음이 들렸습니다. 영희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가 도로에 떨어졌어요. 차량은 잠시 멈췄다가 곧바로 급발진하며 도주했습니다. 근처에서 이 모습을 본 행인들이 소리쳤어요. 사람이 다쳤어요. 119 불러요. 차 번호 봤어요? 검은색 소나타였는데. 한 시민이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CCTV에는 차량 번호판 뒷자리 일부가 흐릿하게나마 찍혔어요. 인근 상점 블랙박스에도 사고 순간이 그대로 녹화되었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오태식이 영희에게 달려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피가 머리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해 영희를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영희를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골반 골절, 늑골 부러짐, 머리 외상까지 있어요. 즉시 수술해야 해요. 보호자 연락처 확인됐나요? 아직 연락이 안 돼요. 간호사가 영희의 휴대폰을 확인하며 상훈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서윤에게도 연락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1시간이 넘어서야 상훈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여보세요? 어머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수술 중이에요.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상훈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는 이미 수술이 시작된 후였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며 서윤에게 연락했어요. 당신도 빨리 와. 어머니가 큰일 났어. 어떻게 된 거야? 서윤의 목소리에는 당황보다는 다른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교통사고야. 의식을 잃으셨어. 알겠어. 나중에 갈게. 서윤은 병원에 오지 않고 대신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계획대로 됐어. 진짜? 어느 정도야? 의식 잃고 수술 중이래. 이제 성년후견인 신청할 수 있겠지? 그럼 빨리 서류 준비해야겠네. 한편 오태식은 사고 현장 주변 CCTV를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어요. 총 7곳의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상하네. 여기 보세요. 오태식이 장도연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사고 이틀 전에 며느리하고 브로커가 이 횡단보도를 같이 걸어다닌 영상이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사고 하루 전에 같은 차량이 이 길을 서행하면서 지나간 모습도 나와요. 장도연이 영상을 자세히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네요. 의료 기록이랑 같이 보면 더 명확해져요. 할머님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어서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려던 것 같아요. 경찰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도주 차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사고 2시간 전에 이 차가 서윤 씨 친정 동네를 돌아다닌 기록이 있어요. 수사관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며느리하고 연관이 있다는 뜻이네요. 차량 소유주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수술이 끝난 후 의사가 상훈에게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언제쯤 의식을 되찾으실까요? 빠르면 며칠, 늦으면 몇 주 걸릴 수도 있어요. 충격이 꽤 컸거든요. 그날 저녁 지역 언론사에 제보 전화가 걸려왔어요. 최근에 방송 나온 300억 할머니가 교통사고 당했다는데 확인해 주세요. 기자가 병원에 확인한 후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300억 자산가 할머니 의문의 교통사고, 방송 직후 벌어진 사고, 수사당국 관심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서윤은 이 기사들을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어요. 친정 오빠도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틀어졌어. 서윤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영희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어요. 각종 의료 장비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상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복도에서 장도연이 오태식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니라 살인미수 사건이에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으니까 경찰 수사에 협조해야겠네요. 할머님이 의식을 되찾으시면 증언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밤이 깊어갈수록 서윤의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경찰 수사도 시작되면서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지? 서윤이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 영희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건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아팠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상훈이 침대 옆에 앉아 있다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병원이에요. 교통사고 당하셔서 수술 받으셨어요. 영희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려 봤어요. 장을 보러 가던 길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던 순간 갑자기 달려든 검은색 차량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다음날 장도연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할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아프긴 하지만 정신은 멀쩡해요. 혹시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장도연이 노트를 꺼내며 물어봤습니다. 네, 다 기억해요.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어요. 그냥 사고가 아니라 일부러 저를 노린 것 같았어요. 사고 전에 이상한 사람을 본 적은 없으세요? 며칠 전부터 오피스텔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거리는 걸 봤어요. 경비원한테도 얘기했고요. 영희가 하나씩 기억해내며 말했습니다. 장도연은 영희의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한편 오태식은 병원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119 신고가 들어온 시간이 오후 3시 17분이고 보호자 연락 시도가 3시 30분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상훈 씨는 4시 20분에 전화를 받았고 서윤 씨는 아예 받지 않았네요. 오태식이 통화 기록을 보며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전화를 피한 것 같아요. 특히 서윤 씨는 사고 소식을 알고도 병원에 오지 않았거든요. 경찰 수사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도주 차량 소유주를 찾았습니다. 수사관이 동료에게 보고했어요. 김태수라는 사람인데 최근에 브로커 박민호한테 300만 원을 받은 내역이 있어요. 그 브로커가 서윤 씨랑 연결된 사람 맞죠? 네, 통화 기록으로 확인됐어요. 며칠 후 서윤의 휴대폰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메시지들이 복구된 거예요. 할머니 이동 루트 확보했음. 내일까지 결정해야 함. 실패하면 다 틀어짐 같은 문구들이 브로커와의 대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살인미수로 수사 방향을 바꿔야겠어요. 검사가 수사 파일을 보며 말했습니다. 상우는 경찰서에서 수사 보고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계획된 일이었구나. 상훈이 장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현명한 판단이에요. 하준이 양육권도 확보해야겠고요. 영희는 퇴원 전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40년간의 투자 기록, 방송 자료, 사고 관련 증언까지 USB에 담아 장도연에게 전달했어요. 이제 법정에서 싸울 준비가 다 됐네요. 영희가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님이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처음 봐요. 몇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도연이 법정에서 영희의 투자 기록을 제시했어요. 피해자는 40년간 한 번도 손해보지 않은 성공적인 투자자입니다. 치매나 판단력 저하와는 거리가 멀어요. 방송 영상과 감정평가사의 증언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300억 원의 자산을 혼자 관리해온 분이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서윤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어요. 친정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해치려 했습니다. 검사가 브로커와의 메시지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CCTV 영상과 통화 기록, 차량 추적 결과까지 모든 증거가 일치했어요. 브로커 박민호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서윤과의 거래 내용을 시인했습니다. 서윤 씨가 저한테 시어머니를 사고로 다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성년후견인이 되려면 의식불명 상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서윤은 살인미수, 문서위조, 노인학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성년의견 신청 시도는 명백히 악의적이었음을 인정한다. 하준의 양육권은 상훈에게 넘어갔어요. 재판이 끝난 후 상훈이 영희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하준이 잘 키우기만 하면 돼. 영희가 아들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장도연이 영희에게 말했어요. 할머님의 기록 습관이 모든 걸 해결했어요. 증거가 이렇게 완벽한 사건은 처음이에요. 평생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래요. 설마 이런 일에 쓰일 줄은 몰랐지만요. 영희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영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거나 속이려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 후 영희는 물류센터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신축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2층 집에 작은 마당까지 딸린 깔끔한 집이었어요. 여기가 진짜 제 집이네요. 영희가 현관문을 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다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지팡이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매일 아침 물리치료를 받고 오후에는 집 안정리를 하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어느 날 장도연이 서류 상자를 들고 찾아왔어요. 할머님, 마지막 정리할 서류들이에요. 이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어요. 고생 많았어요. 변호사님 덕분에 이겼어요. 아니에요. 할머님이 40년간 기록해 놓은 자료들이 승부를 결정했어요. 장도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제안했습니다. 혹시 이 경험을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노인학대 예방 교육에 참여해 보세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할머님처럼 실제로 겪으신 분의 증언이 가장 도움이 돼요. 영희는 그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하준이 새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집이 정말 좋아요. 하준이 마당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된 후로 하준은 더욱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숙제 가져왔어요. 같이 해도 돼요? 그럼 할머니가 도와줄게. 영희와 하준은 거실 탁자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예전처럼 누군가 간섭하거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서 편안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 투자 이야기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요? 물론이지.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되어서 기뻐. 상훈은 직장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상훈 씨, 앞으로 노인 보호교육 보조강에 맡아주세요. 과장이 말했습니다. 제가요? 네, 실제 사례를 겪으신 분이니까 더 생생하게 교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훈은 어머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규와 실무를 누구보다 철저히 공부했어요. 동료들도 그의 변화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요즘 상훈이가 정말 달라졌어. 일도 더 꼼꼼해지고. 한 달 후 영희는 구청에서 주최하는 노후재산 보호 강연에 참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영희입니다. 마이크 앞에 선 영희를 60여 명의 어르신들이 바라봤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혼자 투자를 했고 가족에게 속아 목숨까지 위험할 뻔했어요. 오늘은 그 경험을 나누려고 왔습니다. 청중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강연 후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가족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희는 하나씩 답변해주며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영희는 강연 내용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료가 필요했어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겠어. 영희가 파일을 만들며 말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하준이 마당에서 축구공을 차고 놀고 있었어요. 할머니, 같이 해요. 할머니는 다리가 아직 아파서 안 돼. 대신 응원해 줄게. 영희가 베란다에 앉아 하준을 지켜봤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어요. 평화롭고 안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상훈이 찾아와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야. 제가 어머니한테 했던 일들 다 기록해뒀어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상훈이 노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서윤의 계획에 동조했던 자신의 행동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런 걸 적어두는 게 좋아. 기록하는 습관은 정말 중요하거든. 영희는 2층 작은 방을 작업실로 꾸몄어요. 책상을 놓고 40년간의 투자 기록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이나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자료로 만들어야겠어. 투자 노하우부터 가족 관계에서 주의할 점까지 일지 형태로 써나갔어요. 오늘은 물류센터 임대 계약 갱신했음. 임대료 20% 인상 성공. 역시 위치가 중요함. 하준이와 수학 공부함. 아이가 숫자에 관심이 많음. 나중에 투자 교육시켜줘도 좋을 듯. 매일매일의 기록이 쌓여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영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들려오는 트럭 소리도 이제는 친숙했어요. 자신이 20년 전에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증거이기도 했고요. 밤이 되면 영희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하준이 방문, 상훈이와 저녁 식사, 투자 일지 작성, 내일 병원 진료 예약 같은 평범한 일상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자신의 의지로 결정되는 일들이었어요. 40년 동안 숨어서 살았는데 이제야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네. 영희가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갈등도 위험도 없는 진정한 안식처가 된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묵묵히 기록하며 혼자서 300억을 일군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을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했던 며느리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돈이 아니라 기록의 힘에서 갈렸죠. 영희 할머니가 평생 습관처럼 남긴 메모와 서류들이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만의 기록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습관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영희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사시길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준이처럼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손자가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결국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 건 어른이 아니라 아이였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